Dobro. History. Archive.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29분이 목숨을 잃었고요. 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29분 중에 무려 20분이 2층 여성 사우나 딱 한 곳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신을 보내주신 이 법의학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이 비극의 퍼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왜 유독 한 공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또 바로 위층인 3층 남성 사우나에선 어떻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는지, 네, 이 극명한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너머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랄까, 처음부터 잘못 지어진 건물,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초기 대응,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고장난 문 하나가 어떻게 20명의 비명과 함께 굳게 닫혔는지, 우리는 그 실패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이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이 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럼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사건 당일 2017년 12월 21일 제천 날씨가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영하 10도를 밑도는 아주 살을 내는 추위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지독한 추위가 비극의 시작과 끝에 모두 관여하게 되죠. 시작과 끝이요? 네, 첫째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부터가 이 추위 때문이었어요. 1층 주차장 천장에 있는 배관이 얼까봐 이제 얼음 녹이는 열선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파 방지 작업이요? 맞습니다. 거기서 튄 불꽃이 천장 스티로폼에 엉겨붙으면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추워서 시작된 불이었군요. 그런데 이 추위가 구조 활동까지 방해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주력 장비가 굴절 사다리차인데 강추위에 유압류가 뻣뻣해진 거예요. 기름이 얼어서요? 네, 점도가 높아지면서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죠. 사람들을 구하러 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다리가 펴지질 않았던 겁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단단히 꼬였네요. 근데 사실 불이 나기 전부터 이 건물은 이미 뭐랄까 시한폭탄 같은 상태였다면서요? 보고서에서는 화재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건물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요? 섬뜩한 표현이지만 사실입니다.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필로티 구조입니다. 필로티 구조? 요즘 정말 흔한 건축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1층은 기둥만 세우고 사방을 터서 주차장으로 쓰는 구조. 이게 건축비도 싸고 주차 공간 확보도 쉬워서 많이들 짓는데 화재 안전 관점에서는 정말 최악의 구조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방이 뻥 뚫려 있으니까 불이 났을 때 신선한 산소가 무한정 공급되는 거대한 아궁이나 다름없게 돼요. 불을 더 키우는군요. 네. 심지어 그 안에는 기름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있었죠. 주차된 차량 15대가 연쇄적으로 펑펑 터지면서 불길을 키웠고 이건 소방관들이 초기에 불길을 잡을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들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드라이비트 외장재.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 단열재 위에 시멘트를 얇게 바른 마감재입니다. 값싸고 시공이 편해서 2000년대에 정말 많이 쓰였죠. 네. 근데 이게 불에 너무나 취약해요. 불이 붙으면 시커먼 유독가스를 내뿜으면서 녹아내리는데 그 불붙은 덩어리들이 뚝뚝 떨어지면서 불을 더 넓게 퍼뜨립니다. 이 건물에서는 드라이비트가 1층에서 9층 꼭대기까지 불길을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뭐랄까 거대한 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굴뚝 효과라고요. 이건 건물 내부 문제인 거죠? 네, 건물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통로나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수직 통로들이 많잖아요. 원래는 각 층마다 불과 연기가 퍼지지 않도록 방화 구획으로 막아줘야 하는데 이 건물이 그게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결국 이 통로들이 유독가스와 연기가 위층으로 초고속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 말 그대로 굴뚝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치명적이었던 건 1층 주계단 입구에 방화문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방화문이요? 네. 주차장에서 터져나온 시커먼 유독가스가 아무런 저항 없이 계단을 타고 곧장 2층 여성 사우나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재앙을 위해 설계된 무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럼 불이 난 직후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3시 53분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대는 7분 만인 4시 정각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도착인데 도착하자마자 딜레마에 빠졌다고요?
네, 현장 지휘관 룰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활활 타는 건물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던 2톤짜리 LPG 가스탱크였습니다. LPG 탱크요? 네, 만약 저 탱크가 화염에 계속 노출돼서 폭발하는 이른바 블레비 현상이 일어나면 반경 수백 미터가 초토화되는 2차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지휘관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건물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우선 LPG 탱크에 물을 뿌려 식히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건 소방 지휘관에게는 일종의 트롤리 딜레마 같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지금 눈앞의 재앙에 집중할 것인가, 잠재적인 더 큰 재앙을 막을 것인가. 정말 어려운 판단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건물 안의 사람들을 구할 골든타임을 이 LPG 탱크에 써버린 셈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소통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었다면서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당시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2층 여탕에 사람이 많다, 빨리 구조해야 한다. 이 무전을 수십 번이나 보냈어요. 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의 무전기는 아날로그랑 디지털 주파수가 혼용된 구형이라 다른 무전기랑 충돌하고 현장 소음까지 겹치면서 제대로 수신이 안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휘본부는 계속 2층으로 가라고 외치고 있는데 현장팀은 그 소리를 아예 못 듣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구조대는 가장 위급한 2층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사람이 없는 지하층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와, 그 시각 2층에서는 사람들이 창문에 매달려 있었다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굴절 사다리차 문제까지 겹쳤고요. 네, 추위 때문에. 네, 8층 창문에 매달린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도 사다리를 못 폈습니다. 공적인 구조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바로 그때 모두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민 영웅의 등장이죠. 그렇습니다. 민간 사다리차 업체 대표인 이재용 씨가 자신의 스카이차를 몰고 와서 소방대도 못 구하던 8층 베란다의 피난민 3분을 극적으로 구해냈습니다. 이 장면은 국가 시스템이 멈춘 자리를 한 시민의 용기가 어떻게 채웠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용기가 가장 절실했던 2층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실패가 결국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사망자 29분 중 20분이 발견된 곳, 바로 2층 여성 사우나.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열리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이요? 국가수 감식 결과를 보면 정말 허탈합니다. 2층의 주출입 문은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자동 슬라이딩 도어였어요. 근데 국가수가 이 버튼을 분해해 보니까 내부의 전기 접점이 목욕탕의 습기 때문에 시뻘겋게 녹슬어서 완전히 부식돼 있었던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목욕탕의 습기 때문에요? 매일 수십 명이 쓰는 시설인데 그렇게 사소한 문제가 20명의 생사를 갈랐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화재 당시 수십 번을 눌러도 전기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말 그대로 먹통 상태였던 거죠. 문 안쪽 유리에는 탈출하려고 필사적으로 긁었고 두드린 수많은 손자국이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마지막 순간까지 그 문을 열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을지. 그 손자국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보통 자동문이 고장나도 손으로 밀면 열리지 않나요? 원래는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의 엄청난 열기 때문에 문틀이 뒤틀리면서 꽉 껴버렸거나 아니면 극심한 공포와 패닉 상태에서 사람들이 수동으로 열 생각을 미처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 하나가 20명의 생명을 가둔 첫 번째 벽이 된 겁니다. 첫 번째 벽이 문이었다면 두 번째 벽은 사라진 비상구였습니다. 법적으로 비상구는 있었지만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면서요? 맞습니다. 비상구로 가는 통로를 목욕용품을 쌓아두는 선반으로 꽉 막아서 창고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아, 창고처럼? 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자욱한 유독가스 속에서 선반 뒤에 숨겨진 비상구를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그럼 주출입문은 고장났고 비상구는 창고가 됐고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였군요. 설상가상으로 내부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여성 사우나이다 보니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입구에서부터 동선이 리을자 형태로 복잡하게 꺾여 있었어요. 아, 바로 안 보이게 하려고요? 네, 평소에는 좋은 구조지만 화재 시에는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피난 경로를 헷갈리게 만드는 미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비극적인 공간에서 수능을 막 마친 고3 손녀와 엄마, 할머니까지 3대가 함께 참변을 당한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죠. 네, 손녀가 화재 당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걸었던 전화에서 남긴 말이 문이 안 열려 아빠 빨리 와 였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에 2층의 모든 절망과 공포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위층, 3층 남성 사우나에서는 어떻게 전원 생존이 가능했을까요? 똑같은 건물, 비슷한 구조인데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네. 그 생사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를 분석해보면 가장 큰 요인은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준 리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죠. 3층 이발소에서 일하던 김종수 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발사 김종수 씨는 화재 비성벨이 울리자마자 이건 진짜 위험이다.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발하던 가위를 내려놓고 수면실, 휴게실, 목욕탕을 뛰어다니면서 풀이야, 대피하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와, 그는 평소에 건물의 비상계단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우왕좌왕하는 손님들을 침착하게 비상구로 이끌었습니다. 연기를 마셔가면서도 마지막 한 사람이 나갈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고 해요. 반면에 2층에서는 직원들이 먼저 대피했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한 사람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네요. 결국 2층과 3층의 운명을 가른 건 불이나 연기가 아니라 정보와 신뢰였습니다. 3층에는 저 사람을 따르면 살 수 있다는 신뢰와 비상구는 저쪽이다라는 정확한 정보가 있었죠. 네. 반면 2층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정보의 부대와 왜 문이 열리지 않느냐는 절망만 가득했던 겁니다. 정보와 신뢰, 정말 그렇네요. 자, 이제 참사 이후에 벌어진 끝나지 않은 논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왜 소방대가 2층의 통유리를 더 일찍 깨지 않았느냐, 이걸 깼더라면 살 수 있었을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소방당국은 백드래프트 위험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죠. 백드래프트는 영화 분노의 영유에도 나와서 많이 알려진 현상인데요. 산소가 거의 다 타버린 밀폐된 공간에 갑자기 창문이나 문이 열리면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때 그 공기가 쌓여있던 가연성 가스와 만나 순간적으로 펑 하고 폭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방관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중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 지휘부는 유리를 깼을 때 이 백드래프트가 발생해서 안에 있던 생존자는 물론이고 밖에 있는 구조대원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다른 화재 전문가들의 반론이 아주 거셌습니다. 아, 그랬나요? 왜 그렇게 시각이 달랐던 걸까요? 외부 전문가들은 당시 2층이 백드래프트가 일어날 조건, 즉 완벽한 밀폐 상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1층 주차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었고 방화문이 없는 계단실을 통해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를 깬다고 해서 급격한 폭발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연기를 빨리 빼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배연 작업이 훨씬 더 시급했다는 거죠. 결국 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건물주와 관리자는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책임은 명백했습니다.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가놓고 비상구를 막는 등 안전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건물주는 징역 7년,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관리과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소방지휘부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찰은 현장 지휘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요? 네,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낳은 판결이었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 논리가 인과관계 입증 부족이었는데 이게 유가족들 입장에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의 급박함은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론이니까요. 네, 법원의 논리를 좀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LPG 탱크 폭발 위험이나 통신 두절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았던 현장에서 내린 판단을 나중에 결과만 놓고 형사처벌의 잣대로 재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설령 지휘관이 더 빨리 진입을 지시하고 유리를 깼다고 하더라도 워낙 유독가스가 치명적이고 빠르게 퍼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반드시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휘관의 판단 실수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판결이 남긴 또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현장의 지휘관들이 혹시나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인명 구조를 위한 과감한 판단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는 값싼 가연성 외장재, 위험한 필로티 구조 같은 건축의 문제부터 먹통이 된 무선통신망과 얼어붙은 소방 장비 같은 대응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비상구를 창고로 쓰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까지 우리 사회의 부실한 민낯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 사건 이후에 드라이비트 같은 가연성 외장재 규제가 강화되고 소방 무선통신망도 전국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되는 등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2층의 그 열리지 않은 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 문은 과연 열릴 것인가? 법적인 책임을 넘어 재난 현장의 지휘관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이 과연 마련되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시스템이 붕괴된 그 순간 3층의 이발사처럼 결국 책명을 구하는 것은 평범한 한 개인의 깨어있는 판단과 용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